네, 그럼 오늘 좌장을 맡으신 한승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승원 원장입니다. 오늘 패널 토론 진행을 맡게 됐고요.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확인 결과 70명에서 100명이 계속 접속을 했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영섭 교수님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주영섭 교수님이 키워드를 그 초변화 시대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우리 주제 발표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정말 우리 사회가 초변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그 전대미문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중요하다.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건설 기술과 건설 산업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전통적인 건설 기술과 디지털 기술의 융복합 결과를 우리가 보통 이 스마트 건설이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한국판 뉴딜, 그 중에 3개축 중에 하나가 바로 그 SOC의 디지털화, 그런 측면에서는 현재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한국판 뉴딜과도 그 맥이 다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저희 건설 산업은 윤영구 위원장님 말씀처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술 인력이나 기능 인력들의 노령화 현상은 저희가 오래전부터 목도를 해왔고요. 특히 생산성 저하 문제, 이 생산성 저하 문제도 저희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건설 투자, SOC 투자가 늘고 있다, 조금 늘고 있다, 그런 평은 있지만, 주택 경기도 침체가 돼 있어서 건설 산업 분야에서도 돌파구가 매우 간절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주제로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기술, 스마트 건설, 디지털 뉴딜, 이런 부분들이 현 시점에서는 더욱더 우리 산업계에서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야 될 어떤 이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한토목학회가 특히 우리 건설정책 포럼이 건설과 토목 관점에서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시리즈 세미나를 기획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오늘이 그 첫 단추를 매는 첫 번째 포럼입니다. 발제 요약은 제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영석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너무 좋은 그 메가 트렌드, 특히 경제 환경이나 기술이나 세대, 그리고 자본주의의 변화까지, 특히 경영 철학, 코로나 이후의 그 초변화상, 이런 측면에서 메가 트렌드를 잘 짚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막연히 알고 있던 그 스마트 팩토리, 그 신제조 혁신 전략에 대해서도 매우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그 토목 건설 분야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제안도 주제 발표 내용에 담고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자, 주영석 교수님께서 제안해 주신 주제를 바탕으로 오늘 토론해 주실 패널 세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먼저 현대경제연구원 신성장연구실에 근무하고 계시는 이장균 수석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에트리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그 협동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그 싱크홀 솔루션을 개발하는 그 과제도 에트리하고 저희가 같이 출연연간에 융합연구를 했는데, 에트리의 도시공간 ICT 연구실장을 맡고 계신 우리 장인성 실장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이 건설기술연구원에 자꾸 KICT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건설기술연구원에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본부급.
바로 스마트 건설 혁신본부입니다. 이 스마트 건설 혁신본부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건설 산업의 디지털화, 스마트 건설 이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본부입니다. 그 본부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주기범 본부장님께서 오늘 패널 토론자로 나와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순서대로 패널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10분이고요. 시간을 준수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분 토론 발표가 끝난 후에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신 주영섭 교수님께서 마무리 토론을 할 수 있는 안 하셔도 되는데요. 마무리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좌장이 마무리하는 순서대로 오늘 토론회를 진행할까 합니다. 자, 먼저 현대경제연구원 이장균 수석연구원께서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개념과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패널 토론을 진행해 주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10분 동안이니까요. 저 말이 좀 빠르더라도 좀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어떤 다면적인 그리고 뭐 전방위적인 이런 그리고 이제 뭐 초변화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잘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보다는 저는 이제 민간 이 건설업을 하시는 경영자들 입장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좀 이렇게 좀 그러니까 사업으로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좀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 그것도 특히 저희 건설업보다는 저한테 요청했던 부분은 이제 타산업이니까 타산업 부분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벗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까요? 먼저 시작을 하기 전에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린 걸 요점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하시는 분들의 시각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봐달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주로 대부분 다 번역을 할 때 디지털 전환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전환에 대한 용어적인 의미는 나중에 사전을 좀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디지털 전환이 아니라 디지털 변혁이나 혁신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변혁이나 혁신이라는 의미는 디지털 전환에서 플러스 생산성 향상, 경쟁력 향상 아니면 사업하시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돈을 버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디지털 변혁이나 혁신이라는 의미로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다 이 건설업을 하신 분들이 오셨겠습니다만 사실상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 시대 속에서는 건설업에 머물러서는 안 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이 더 수익성이 저하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 뒤에 슬라이드를 보면서 이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앞서서 이제 주제 발표하시면서 많은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제조혁명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 시작이 됐던 부분은 약 10년이 됐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금융업이 사고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경제를 부활하거나 아니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제조업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조혁명이 시작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중에 또 크다는 한 축은 중국이 너무 경쟁력이 급작스럽게 올라온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경쟁력 향상하는 이런 노력들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첫 번째 시작을 했던 게 미국의 어드밴스드 매니팩처링 뭐 이런 용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뭐 이런 얘기들이 그때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사실상 그런 것들이 현재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을 해왔지만 사실상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갔던 부분이 또 한 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2015년 정도 시작을 합니다만 아니면 정확히 우리들이 그러니까 우리 그 민간인들이 일반인들이 느끼기 시작했던 것은 2016년 알파고 사태로 등장한 AI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제가 뭐 자료를 준비를 한 건 아닙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벤처 캐피탈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2000년대 초에 닷컴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별로 반응이 없었는데 2015년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017년에서 19년 사이에 신규 벤처 정책 자금이 들어온 게 지금 한 80%가 늘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그 ICT를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 벤처들이 등장을 했었던 거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전기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수소 자동차라든지 이 뭐 실체도 없으면서 생산도 안 하면서 엄청난 시총을 올리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고 뭐 아마존이라든지 아니면 구글 같은 데서 갑자기 통신 서비스 회사가 뭐 무인 자연주행 회사를 만든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전 산업에 대한 디지털 기분에 대한 변혁을 하는 그런 혁명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한 2010년 이전까지는 뭐 예를 들어서 정보화다, 진흥화다, 이건 내가 할까 말까 이런 어떤 선택적인 의미가 강했었다면은 지금은 제가 안 변하면은 그런 것들을 활용하지 않으면은 사업을 하시기 어려운 세상으로 변화한다는 세상으로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두 번째 사업구조 리셋을 압박시킨다는 의미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생산성 향상해서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형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수 불가한 요소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디지털 트랜스를 어떻게 볼 것이냐 부분을 좀 조감도로 보신다면은, 제가 이제 밑에 있는 그림으로 이제 밸류 체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상 여태까지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주로 기업들이 사업을 하면서 주요한 활동들이 어떻게 그 가치 창출하면서 최종적으로 고객한테 최종 제품을 갖다 줄 거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이 그림상에 슬라이드 보면 밑에 점선 부분이 이렇게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주로 기존에 있던 그 주요 활동 영역입니다. 내가 뭐 건설업 같으면 EPC 같이, 아니면 일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뭐 기획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개발도 하고, 그 과정상에서 여러 가지 부품 공급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제조를 하고, 그리고 판매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거쳤었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중심이 되는, 전 세계 사업의 중심이 되는 건 최종적으로 유형 제품만 최종 고객한테 주는 것이 시장 주도권을 쥐고 있는 업체였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다 얘기하는 최종 조립 업체들이 여기 위치에 있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디지털 기술이 자꾸만 들어오다 보니까 기술적인 발전, 제가 이제 신 ICT, ABC 뭐 이런 얘기도 써놓은 부분이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고객들 입장에서도 자기의 니즈에 맞는 그런 제품들을 받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있고, 한편으로는 자기의 어떤 맞춤형이라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뭔가 업데이트돼주는 그런 제품들이 필요한 부분이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서비스 부분 쪽으로 많이 강화를 하게 되는 형태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전환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제조업들도 그러니까 기존의 유형 제품에 대한 제조 모델이 아니라 서비스 중심의 제조 모델이 바뀔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고, 이 속에는 서비스를 창출을 하다 보니까 ICT 부분에 대한 역량들이 기존에 많이 필요한 부분이죠.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프로세스를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예를 들어 자동차 회사인데 IT 기술을 잘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들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 이 투자 제휴 활동들이 무척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2017년 10월부터 작년 7월까지 31개 업체 M&A 관련된 투자 제휴, 이런 것들이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가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라든지 무인자동차라든지 이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외부의 힘이 많이 필요해졌던 부분이죠. 이렇게 네 가지 영역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상으로 밑에 그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죠. 나머지 이제 그 변혁들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주요한 수단과 케이스들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오늘 주제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제조 서비스 이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간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부분에 있는 프로세스 변혁, 이런 부분들은 뭐 그동안 해왔던 정보화에서 약간 맞춤형, 지능형 뭐 이런 형태, 아니 시장 적시성을 활용하는 부분, 이런 형태로 변화를 해 나가는 케이스들이다 보면은 뒤에 부분 비즈니스 모델 변혁입니다. 이 부분은 혹시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앞에 있는 슬라이드 부분에서 최종 발전의 제품과 서비스를 같이 결합을 한 제품을, 솔루션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그 위치에 대한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아마존이 지금 여러 가지 뭐 도서부터 시작해서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 제품들 판매하는 그런 모델에서 플랫폼을 가지고 있죠. 그 위치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향후에 시장 헤게모니를 지게 되는 주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 요소를 지지 못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던 시장 주도권을 가지던 최종 조립 업체들이 수익성 저하,
그리고 시장과의 괴리 이런 현상 때문에 서서히 경쟁력이 약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부분을 누가 차지하는 부분이 계속 관건인 부분인데 이런 노력들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 뭐 건설 같은 경우에도 고마츠 같은 경우에 중장비 같은 경우에 스마트 컨스트럭션을 리드하고 있죠. 중장비 쪽에. 사실상 이 고마츠에 대한 역사도 한 20년이 됐습니다. 그런 일을 시작을 한 게 최근 일도 아닙니다. 지도 그보다 먼저 시작을 했고요. 한 25년 잡고 이런 변화 속에서 여러 가지 말 그대로 전략상의 변화들을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 대부분들이 끝에 서비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주어진 시간이 다 되는 상황입니다만 그런 쪽의 변화를 이뤄나가는 것들이 건설업도 필요하다는 얘기. 예를 들어서 갑자기 스타트업이 건설업의 최종 말단, 과거 같은 벡터리라든지 플로단이라든지 이런 위치에 있던 것들 그 다음 단계에 스타트업이 등장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 노력들이 건설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기존 업체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끝마치겠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허락하면 한 번 더 간단히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장균 수석연구원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용어 정의를 다시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디지털 변환, 디지털 전환 뭐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왜 디지털 변혁, 디지털 혁신이라고 불러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디지털화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 일종의 방법이죠, 방법. 근데 최종적으로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산업의 변혁이나 산업의 혁신으로 귀결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에 저는 굉장히 시사점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제품 변혁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했는데 우리 건설 쪽도 현재 제품 쪽의 변혁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자동화된 건설 장비가 나오고 있고요. 토공도 자동화되고 있고 여러 가지 그 시민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복합 신소재 이 부분도 나오고 있고요. 우리 국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메소달라지 방법론들이 혁신 기업이나 벤처 기업을 중심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품 변혁이라고 본다면 우리 건설 산업이 아직까지 비즈니스 모델은 좀 약하지 않은가. 우리 주영섭 교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혁신 제품이 나왔을 때 산업 간의 경계가 무너진다고 그랬잖아요. 건설 쪽에 최근에 구글이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고 있듯이 IT 업체들이 이제 건설 쪽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 건설 쪽은 스마트 건설 중심으로 제품의 변혁이 왔을 때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궁극적으로 산업 혁신이 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생산성이 굉장히 낮거든요. 건설 쪽이 우리 윤 위원장님이 선진국 대비 3분의 1 노동 생산성 그런 말씀 내주셨는데 결국 프로세스 혁신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세 번째 변혁을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생태계 변혁을 말씀해 주셨는데 생태계 변혁 쪽에 대해서는 제가 마무리 때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신 우리 이장균 수석연구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에투리의 장인성 실장님께서 또 공간 정보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계십니다. 공간 정보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스마트 건설 정책 DNA를 주제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장 실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사실 건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하고 있는 분야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정책, 스마트하게 바뀌려고 하면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데 주제 연설에서 이제 제일 인상 깊게 들었던 게 초변화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초변화,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가? 살아있는 것들은 성장하거나 성숙해야 되는 것인데 과연 건설 정책이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준비한 것이 이건 어느 도면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먼저 초실감, 실감 있는 데이터가 구축돼야 되겠다. 그게 디지털 트윈이 되었던 데이터 관점에서이든 디지털라이즈가 돼야 될 것이고 그게 트윈까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했고 모든 정보가 연결되었으면 좋겠다. 초연결, 다양한 센싱 등 그러니까 정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동적인 정보가 연결되어지고 거기에 지능이 더해지는 AI가 많이 뜨고 있는데 초지능화되고 이런 것들이 융합되어서
꼭 건설 산업뿐만 아니라 타 산업과 융합되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이 토론회 이제 포럼의 의제가 이제 정책인데, 초정책, 기업은 기업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어떤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그 5가지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하고 있는 분야는 이제 공간정보인데, 우리가 정보를 주고받을 때에 어디가 이쁘다, 어떤 건물이 아름답다라고 텍스트로 보내는 방법이 있고, 사진으로 보내는 방법, 훨씬 더 실감 있게 보내는 동영상이거나 유튜브를 보고 계신데, 또는 AR, VR로 볼 수 있다면 더 실감 있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G에서 지금 5 시대로 오면서 바뀌는 것처럼 정보의 변화가 필요하고요. 공간 정보는 아시는 바와 같이 한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차에 다 종이지도가 있었죠. 종이지도였다가 2차원, 3차원 갖고, 앞으로는 이제 실감 있는 공간 정보로 가려고 하고 있고, 이것이 디지털 트랜스폼의 한 이제 사례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또는 초융합을 제가 아까 언급해 드렸었는데, 저희 공간 정보가 잘 구축되어 있지만 문화 콘텐츠, 영화나 게임을 만드시는 분, 또는 가상 훈련을 하시는 분, 재난 훈련을 하시는 분들이 기존에는 다 그래픽 작업을 했습니다. 이것들이 있으면 좋지만, 근데 해외에서는 카투라든지 게임에서 이런 콘텐츠, 공간 정보를 가지고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뭐 골프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부처 간,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그 장표에 보시면 문체부, 산업부, 행안부, 또 국토부가 협력해서 이 과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협력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좀 하면서, 건설 현장에서도 마찬가지, 건설 분야에서도, 토목 분야에서도 이런 융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최근 아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 댐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데이터 댐을 만드는데, 그 데이터가 스마트 건설도 역시 지금 과제가 시작되었지만, 이런 것들이 데이터 댐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토교통 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토부에 가게 되면 다양한 분야, 국토, 하천, 주택, 토지, 공간정보, 건설, 교통물류, 철도 등등 다양하게 있고, 건설 분야만 보더라도 건설정보 시스템부터 골재자원 관리 시스템까지 다양한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스템들을 제가 일일이 보지 못했지만, 저희 공간정보 분야의 시스템들을 보면 다 중복되어 있거나 좀 사일로 형태로 구축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융합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중복 개발도 하지 않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건설 분야도 역시 이런 시스템들이 개별 관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보시는 화면은 지리원에서 구축하고 있는 정밀도로의 화면입니다. 이 정보에다가 바닥면을 깔고 선을 깔고 횡단보도를 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실감 있는 3차원 공간 정보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런 정보를 MMS 측량에서 만드는 것들이 아니라 도로를 건설할 때부터 그런 설계 데이터 이런 것들이 있다면 바로 만들 수 있고 바로 디지털라이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에 이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하나 보여드릴 것은 저희가 이제 이 시뮬레이션 엔진 쪽에 도로와 건설은 기존에 있는 행정 데이터라든지 또는 그 정밀 도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리얼월드를 디지털라이즈 함에 있어서 건설 현장으로부터 시작돼서 계속 최종 서비스까지 갈 수 있다면 조금 더 우리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 소견을 마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5가지 변화, 초변화했을 때에 우리가 DNA도 해야 되고 융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정부 또는 기업, 각각 학교, 연구소 등등에서 그런 융합할 수 있는 정책들을 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장 실장님 감사드리고요. 애투리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잖아요. 직원이 한국건설기술연구보다 3배 많고요. 예산도 3배 정도 되는 우리 출연연구위원 중에는 가장 큰 기관인데, 최근에 건설기술연구원이 매우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애투리가 그동안 이 건설 부분에 애플리케이션을 안 해오다가 최근에 애투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 AI나 ICT 기술을 이용해서 건설 쪽 도메인 나리지에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뭐 그런 데서 이제 저희가 계속 협업을 하고 있는데, 애트리의 실력 보셨죠?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 건설 쪽에 특히 도시, 스마트 시티 뭐 이런 쪽에 뭐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건설 분야에서 연구하는 이 연구소나 대학들도 상당히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 공간 정보라는 게 사실 건설 쪽의 백본 아닙니까? 저희가 대학 갈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측량이거든요. 이 위치를 잡아야 된다, 이 좌표를 잡아야 된다. 근데 공간 정보라는 게 과거에 텍스트에서, 사진에서, 비디오에서, 최근에는 실감형, 공간 정보 기반의 VR, AR까지 나가고 있고, 우리 주총장님 말씀하셨던 CPS, 디지털 트윈까지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가장 기초는 저는 공간 정보의 좌표라고 봅니다. 특히 마지막에 보여주신 그 도로 정밀 지도가 현재 정부에서도 저희 건기원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왜 도로 정밀 지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냐 그러면, 과거에는 이 레벨 4나 레벨 5 수준의 자율주행 자동차는 센서 중심으로 갔습니다. 센서 중심. 라이다 쪽에서 최근에 영상 센서, 이 자동차에 각종 고가의 센서를 달게 되면 레벨 4, 레벨 5 자율주행도 가능하다. 그런 관점에서 많이 봐왔는데, 사실 센서 정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날씨가 나쁘거나 비가 오거나 안개가 끼거나 눈이 내리면 이 센서의 정보는 상당히 리미테이션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의 경향은 센서 플러스 이 바로 도로 정밀 지도, 3D 도로 정밀 지도 쪽의 하이브리드 형태로 가고 있고요. 이 하이브리드 형태로 가게 되면 사실 값비싼 센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의 가격도 낮출 수 있습니다. 대중화가 가능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3D 지도가 최근에 굉장히 각광받는 뭐 저희 쪽에 중요한 인프라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 건설 분야의 나름대로의 그 건설 정보 시스템들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뭐 사업 정보 관리 시스템도 있고요, 건설 산업 정보망도 있고, 시설물 정보 관리 굉장히 많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좀 뼈아픈 말씀을 하신 게 좀 사일로다. 그리고 시스템 간에 서로 표준화가 안 돼 있어서 정보 연계가 안 된다. 뭐 그런 말씀들, 중복성도 있다. 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잡을 수 있는 뭔가 좀 표준적인 그 데이터 댐, 건설 분야의 데이터 댐, 이런 부분에 대한 그림이 그려졌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은 뭐 이제 건설 쪽에서 상당히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리즈 2, 3에서는 이런 부분도 좀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자, 마지막으로 KICT 우리 주기범 본부장님께서 애트리 발표에 기죽지 마시고 KICT가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 주 교수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회 정책 포럼에 초청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하신 내용 중에는 그 2020년대는 데이터 시대다라는 게 되게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제조업 재무장이라는 키워드도 지금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오늘 그 준비한 자료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 정부 출연 기관으로서 제조업을 어떻게 육성하고 있는지를 간단히 좀 소개드리고 그리고 제 발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저희 연구원을 통해서 그 제조업이랑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부터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를 저희 건설연 내에 설립해서 2020년 현재 26개 중소기업을 입주시켜서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건설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관련 기술 분야별 연구자를 매칭하고 그리고 사무공간을 지원하고 홍보를 지원하는 이런 5세대 창업 지원 서비스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짧은 기간이지만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에코파라는 업체는 그 태국 프로젝트의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해서 약 1,200억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요. 그리고 저희 연구원 입주 기업 중에서 6개 기업은 약 30억 규모의 투자 유치도 이끌어내는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LH 공사에서 기술 설명회를 하면서 홍보공사를 겸한 기술 설명회를 했는데 여기에 저희 연구원과
카이아가 개발한 기술들을 설명을 했고 그 중에서 많은 기술들이 LH 공사에 반영되는 그런 소식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반영되어서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 2센터를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약 5개층 29개 사무공간이 추가로 21년까지 21년 완공을 목표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그 BIM 기술과 그 모듈러 기술이 적용되는 내용으로 해서 스마트 턴키가 적용되는 국내 최초 사례로 지금 홍보가 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소개드릴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스타트업 기술들이 어떤 만들어내는 기술들을 여기 계신 학회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패널로서 말씀드린 내용은 그 앞에서 주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 주신 중에 2장의 컷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좀 설명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 컷을 만든 이유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스마트 건설에서의 전에는 뭐 ICBM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AI가 붙어서 AICBM이라고 지금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 이 장표를 만든 이유는 저희 연구자들 그리고 각기 기술을 개발하는 분들이 각각의 분야에만 매몰돼 있어서 이 기술이 어떻게 연기가 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이런 그 아이디어나 연계 개념은 조금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 건설에서 바라보는 개념도를 잠깐 그렸습니다. 이게 건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백오피스에서 돌아가는 기술이기 때문에 관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IoT 기술은 뭐 사물 인터넷 기술은 뭐 센서 기반 또는 드론, 요즘은 핸드폰을 통해서 다양한 텍스트 데이터들, 이미지 데이터들, 동영상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런 수많은 데이터들이 쌓여서 지금 빅데이터라는 형태로 이루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워낙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로 잘 나누어서 보관하고 그리고 관리해야 되고 또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잘 저장돼야 되고요. 그렇게 데이터만 쌓여 있다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잘 정리돼야 됩니다. 물론 AI 쪽에서 가장 많이 빅데이터를 활용하겠지만 플랫폼 형태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들이 하나의 잘 쓰기 위한 형태로 플랫폼으로 지금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AI와 빅데이터 중간에는 플랫폼이라는 기술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AI에서 쓰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러닝을 하고 하는 재학습된 정보들은 또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오른쪽에 보시는 로보틱스 쪽에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메인스트림 속에서 각각이 연구가 진행된다고 하면 내가 연구하는 부분, 내가 개발하는 기술들이 다른 어느 분야와 연계될 수 있는지를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개념 정리를 해보았고, 저희 연구원의 스마트 건설 혁신본부에서도 이런 내용들 유념하면서 지금 연구와 기술 개발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그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BIM 기술에 해당하는 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차원 설계 기술에 해당하는 BIM 기술이 최근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BIM 기술은 첨단 기술이라고 불렀고 굉장히 어려운 기술처럼 접근을 했는데 최근에는 가장 어떤 기본이 되는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BIM 설계 기술은 그래픽 정보와 텍스트 정보가 융합되어 있는 설계 기술입니다. 이 BIM 그래픽 정보를 이용해서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VR,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AR, 또 MR 쪽에 활용될 수 있는, 재활용될 수 있는 기본 데이터이고요. 그리고 BIM 데이터에 들어있는 속성들은 빅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는 기본 데이터의 골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퍼스널 맞춤형 생산을 하기 위한 3D 프린팅 기술에는 또 빔 모델이 3차원 모델이 있어야지만 3D 프린팅이 되기 때문에 또 거기에 관련된 기본 기술이기도 하고요. 최근 디지털 트윈, CPS 등을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빔 모델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잘 정리되고 표준화된 형태에서 잘 모아져야만
디지털 트윈 CPS를 만들기 위한 또 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빔 설계된 내용들이 CPS랑 디지털 트윈으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뭐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관계들을 가지고 기술 개발을 한다면 좀 더 나은 기술이 개발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 다 끝났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시간 조금 주시면 잠깐 홍보할 게 있어서 나중에 시간 되면 드리겠습니다. 네. 예. 뭐 기관 홍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주기범 본부장께서 건설기술연구원의 스마트건설지원센터에 대해서 뭐 간략히 소개해 주셨는데요. 스마트건설지원센터는 주로 새싹 기업들, 우리는 스타트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청년들이 많습니다. 뭐 20대, 30대, 뭐 갓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도 있고요. 현재 26개 새싹 기업들이 무료 공간을 배정받고 있고 주로 아이디어를 저희가 많이 봅니다. 그런데 기술의 성숙도는 떨어지죠. 그 새싹 기업들을 위해서 한 1년에 한 1억 안팎의 기술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그 R&D 매칭을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연구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 1억의 R&D를 매칭할 때 저희 연구원의 관련 분야 연구원이 전문가가 매칭이 됩니다. 매칭이 돼서 새싹 기업들의 연구를 서포트해주고 있고 여기에서 기술이 나오면 시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작품 지원도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기술의 결과가 나오면 저희는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생태계라고 부르고 있는데 거의 거기서 끝나버려요. 새싹 기업들이 1대1로 LH나 발주장 찾아가 봐야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되는 역할은 이 출연연구기관이 여러 가지 그 시험 검증 장비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단 저희 연구원에서 기본적으로 그 기술의 안정성, 신뢰성을 검증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 중에 어느 정도 완성도가 높은 기술은 LH나 도로공사에 저희가 개런티를 해줍니다. 보증을 해줍니다. 보증을 해주면 이 발주처에서는 뭔가 비빌 때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출연연구기관이 개런티를 해줬는데 보증을 해줬는데 그래서 그 기술을 설계에 태웁니다. 일단 한번 써보자. 써서 효과가 있다 그러면 전국 현장으로 확산해 나가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LH 현장이나 도공 현장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 그러면 저희 쪽에서 국가 건설 기준에 반영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품샘에도 태워주고 그러면 이제 우리 공공사업에서 생태계가 되는가라고 보거든요. 그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건설 분야에서는 지금까지 새싹 기업들이 성공해본 케이스가 별로 없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서 데스밸리에 빠지기 때문에 안 돼 왔던 건데 지금 주기범 본부장님이 새로운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빔에 대해서도 말씀 많이 주셨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 2센터 건물을 지금 짓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예산을 줬습니다. 예산을 줬는데 지금까지 스마트 턴키에 대해서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스마트 턴키를 해야 된다. 한 번도 스마트 턴키가 발주돼 본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바로 이 건물이 제2센터가 7월 중에 대한민국 최초의 스마트 턴키로 발주가 됩니다. 공고가 됩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턴키는 뭐가 핵심이냐? BIM으로 설계를 해야 되고요. BIM 설계 정보가 시공 단계에 활용이 돼야 되고요. 시공 단계에서는 또 정보가 축적이 돼서 유지 관리 단계로 넘어가는 그 같은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걸 저희가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모듈러 건축입니다. 100% 공장 생산 방식입니다. 현장에서는 인스톨레이션, 조립밖에 없는 거죠. 그 부분이 저희가 레코멘데이션으로 들어가고 있고 시공 단계에서 예를 들면 근로자 안전을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스마트 건설 기술은 적용을 해라. 그건 창의적으로 적용해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배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배점에 들어가 있어서 이번에 처음 발주가 되면 뭐 저희 쪽에 첫 케이스로서 시발점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좀 더 요즘 관심이 많더라고요. 대기업들도 관심이 많고 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주영섭 우리 발제자께서 종합적인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뭐 사실 세 분 이 토론 아주 해주신 분들께 저는 뭐 사전에 뭐 이렇게 만나서 얘기한 적이 없는데 다 지향하는 바가 똑같아서 하여튼 뭐 상당히 뭐랄까요, 좀 컨시스턴트한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고요. 하여튼 이 건설 토목업 분야도 결국은 방향의 그 방향성은 좀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을 오늘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또 우리 원장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해 주신 이 분야 방향이 아까 얘기하신 뭐 이 스마트 턴키, 또 뭐 BIM 설계, 그리고 또 모듈라 생산까지 뭐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다 전부 다 제조업에서도 똑같이 논의되고 있는 분야들이어서 하여튼 굉장히 이 유사성을 오늘 많이 느껴서 결국 이제 우리나라의 아까 저도 말씀드렸던 대로 제조업 분야하고 또 서비스 업의 경계가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제조업, 서비스업, 뭐 그다음에 건설업 뭐 이런 모든 분들이 함께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하는 큰 방향에 대해서 협력하고 교류하고 하면 상당히 서로 간에 윈윈하는 구조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뭐 말씀대로 우리 학회에서의 지향하는 방향도 실제적으로 기업들과 이제 잘 교류해서 이게 학계에서 나오는 어떤 결과물 또 연구계에서 나오는 것들이 산학연이 서로 간에 잘 뭐 따로 놀지 않고 융합돼서 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 관련해 가지고 좀 이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다면 저는 요즘 이제 이 제조업 분야는 태생적으로 이 세계화를 지금 대단히 부르짖고 있는데, 결국은 아까 얘기한 스타트업도 마찬가지로 스타트업들도 국내 기업만 해가지고는 국내 시장만 갖고 해갖고는 결국은 스타트업 키우면 중소기업하고 충돌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로섬에서 서로 간에 이 갈등만 생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든 스타트업도 다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쪽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고, 중소기업들도 전부 다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야 되고, 또 하나 이유는 이제 이 건설업 분야는 제가 이게 FTA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조업은 이미 이제 공산품은 FTA가 이제 사실 뭐 다른 FTA보다도 특히 한중 FTA, 한일 FTA가 대단히 중요한데, 한미나 한 유럽은 뭐 제가 보기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고요. 오히려 저희 수요를 늘리는 쪽으로 가고 있고, 한중 FTA는 지금 시작한 지 4년 5년 됐지만 그 아직 양호 품목이나 관세나 이게 다 내려온 상태가 아닌 제한적인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앞으로 아마 2025년 정도쯤 되면 이제 거의 문턱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또 성장 자체가 내수 성장이 좀 더 이제 과거처럼 고성장이 안 되면 밖으로 나올 때 제1차 타겟이 한국 시장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해외에서 안 되면 국내 시장에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 중국 기업을 이길 수 있으면, 그럼 뭐 특히 가성비에서는 뭐 중국 기업은 지금 상당히 지금 고전하고 있는데, 해외 시장에서도 당연히 뭐 굉장히 크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제조업의 지금 당면 과제고, 한일 FTA 같은 경우는 이 CPTPP가 만약에 지금 가입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한일 FTA는 되기 때문에, 일본에는 결국 좀 기술 제품은 일본하고 경쟁, 또 지금 이미 뭐 한유럽 FTA 때문에 독일 제품들이 이제 하고 경쟁하게 돼 있는 건데, 뭐 이미 아시다시피 자동차도 이미 뭐 지금 벤츠, BMW, 뭐 아우디 뭐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것도 이제 점점점 이제 내려오죠. 그래서 점점 이제 문턱이 없어지는데, 근데 일본이라는 또 기술의 또 분야 쪽이
또 하나의 그 한일 FTA가 되면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진짜 샌드위치죠. 뭐 하이엔드 제품은 일본, 독일하고 또 가성비 쪽은 중국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제조업에서는 지금 몇 년 안 남았어요. 한 5년 정도 내에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올리지 않으면 한국 시장이 초토화될 수 있는데, 그게 사실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시간을 좀 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도 언제까지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또 미중 문제도 언제 또 해결될 수도 몰라서 우리 이렇게 시간을 벌 동안에 대단히 우리가 빨리 혁신을 하면 정말 한국이 이제 정말 거듭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저는 건설업에도 아마 이 서비스업 분야도 지금 확대하자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시간 문제이지, 건설업 토목 분야도 이 FTA 문제들이 여전히 문제되면 결국 세계화 문제가, 결국 건설 토목 분야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결국은 세계화 쪽을 정말 스마트 건설은 꼭 지향을 해주셔서 스마트 건설의 세계화에 앞장서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여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 표준화 문제도 국내 표준만이 아니라 세계 표준 쪽에 우리가 많이 접근해서 가는 쪽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러면 우리한테 기회가 많이 있지 않겠냐는 얘기를 우리 세 분 발표하시는 동안에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무리 토론을 해주신 우리 주영섭 전 중소기업 총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몇 분 정도 가능한지요? 패널에서 한두 분 정도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질문은 하지 마시고, 여기 계신 분 중에 질문을 하실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발표 내용이나 토론 내용 중에 커멘트를 하실 사항이나 아니면 더 좋은 어떤 제안을 하실 부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플로어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플로어. 예. 학회장님은 마지막에 하시고, 먼저 손을 들으시면 손을 안 들으시니까. 예. 학회장님 먼저 하셔야겠네요. 그럼 질문이어도 괜찮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도로공사 스마트건설사업단의 최진웅이라고 합니다. 먼저 스마트건설사업단에 좀 참여를 하면서 아까 세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두 번째, 그러니까 40대 이하 세대에 좀 포함이 되는 것 같고요. 토목을 전공을 하고서 토목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요즘에 하고 있으면서 또 기회가 된 거는 스마트건설사업단이라는 데 또 참여를 하면서 같이 하고 있다는 게 하나의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해 주신 내용들 중에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질문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디지털화는 어떻게 보면 큰 줄기인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토목도 디지털화가 돼야 되는 건 큰 줄기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모듈러 말씀해 주셨는데 제조업화가 하나의 또 줄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그 주제 발표해 주신 그 전 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조업화가 되는 거는 이제 토목 자체는 제조업이랑 차이점이 현장에서의 시공 부분이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제조업화한다고 제조업처럼 스마트 팩토리처럼 모든 게 일사천리로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한 차이점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혹시 고민하고 계신 패널분이 계시면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오프사이트와 온사이트를 어떻게 적절히 믹스시킬 것이냐, 혹시 제조업 분야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고민되고 있느냐,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지금 사실 사람의 중요성 문제는 전 산업을 막론하고 다 해당되는 문제여가지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사이트냐 옵사이트냐 문제들은 다 동일하게 관련된 문제고, 예를 들어서 제조업 분야 같은 경우도 제조만이 아니라 또 애프터 서비스가 또 필요하니까 현장에 나가서 또 애프터 서비스도 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거를 요약하면 아마 결국은 뭐랄까요, 지금 이 온사이트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가급적 최소화하는 쪽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결국은 뭐냐면 뭐 제품의 경우 제조업 같은 경우도 그게 시장에 나와서 문제가 가능하면 안 생기게끔 하는 것이 소위 그 뭐 이 소위 요즘 얘기하는 좀 더 언택트나 뭐 온택트 뭐 디텍트하는데 그런 쪽에도 이렇게 갈 거고, 그래서 이 지금 말씀대로 시공이나 이쪽에서도 좀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좀 거기에 그 콘텐츠를 줄이는 쪽으로 갈 텐데, 그러려면 결국은 엔지니어링이 발전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결국은 뭐 이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도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결국은 설계 단계에서 모든 걸 다 전부 다 검토해서 가급적이면은 그 시공 단계나 이 다운스트림에서 문제가 가능하면 최소화하고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거가 이제 지금 고민되고 있고, 뭐 프리캐스트 같은 경우, 프리패브리케이트 같은 경우도 결국 그런 발상에서 가급적이면 설계 단계부터 다 그런 걸 고려해가지고 그다음에 모듈러 생산까지 해가지고 마지막 시공은 굉장히 간단하게 하면 어떻겠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 요새 보면은 건물도 과거보다는 굉장히 빨리 쑥쑥쑥 올라가던데, 초고층 건물들도 그런 것들이 다 그 시간들을 이제 뒷단에 다운스트림에 있던 시간을 앞단으로 옮겨가지고 뒷단을 좀 줄이는 쪽으로 가는 거가 아마 방향이 아닌가 싶고, 그쪽에서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로보타이제이션 쪽으로 가서 결국은 사람의 개입을 가능하면 줄이는 쪽으로 아마 가는 것이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잘 소목 분야를 모르고 그냥 일반론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국내 우리 주 교수님께서 뭐 잘 설명해 주셨고요. 국내는 모듈러 주택을 중심으로 지금 공장화 건설 쪽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서울 가양동, 그다음 천안의 두정동에 6층의 공동주택까지는 모듈러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실증이 됐는데, 공장 제작 비율이 가양동은 2017년 12월에 준공이 됐는데 그 당시는 한 75%였습니다. 75%가 공장 생산이고 나머지 현장 생산이 한 25%인데 2018년 작년 8월에 완공된 천안 두정동의 국민주택 아파트는 90%입니다. 90%. 그럼 몇 프로까지 갈 것이냐? 저는 90%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90%. 거의 지금 한계 상황까지 와 있고요. 나머지는 현장 생산 부분이 있죠. 근데 카테라라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유니콘 기업인데, 유니콘 기업이 모듈러 주택을 비즈니스 모델로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럼 공장 생산에서는 원가 절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공기 단축을 해야 되는 것이고, 현장 생산 단계에서는 현장 제작 시공 단계의 에러를 줄여야 되는 것이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냐 하면 AS입니다. AS 쪽으로 확장을 넓혀서 업무 영역을 넓혀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단 말입니다. 뭐 그런 쪽으로 저희도 많이 지향을 할 것 같고요. 우리 주기범 본부장님이 또 오프사이트, 온사이트 이야기 나오니까 3D 프린팅 건설의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입니다. 지금 일산에 30평 아파트를 찍어낼 수 있는, 30평 주택을 찍어낼 수 있는 실규모 3D 프린팅 기계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몰탈 재료도 수많은 시행착오 쪽에 개발이 완료됐고요. 실제 30평의 모듈러 그 3D 프린팅 건축물이 지금 지어져 있어요. 그리고 연말에는 그 기계를 부산 에코델타 시티에 옮겨갈 겁니다. 부산 에코델타 시티에서 대한민국 제1호의 30평 주택이 3D 프린팅으로 지어지는데, 여기에 접근 방법이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은 오프사이트 3D 프린팅입니다. 공장에서 여러 가지 부품들을 찍어요. 3D 프린팅으로. 그 엘리먼트를 현장에 갖고 조립하는 방식인데, 지금 주기범 본부장이 접근하는 방식은 100% 온사이트 방식입니다. 오히려 거꾸로예요. 공장에서 찍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실규모 30평을 찍어내는, 중국이 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전 틈새 전략이라고 보여지는데, 꼭 오프사이트가 옳은 것이냐 온사이트가 옳은 것이냐, 그것보다는 전략이다, 전략. 뭐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우리가 모듈러 주택으로 갈 경우에도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야 된다, 영역을 만들어야 된다, 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돼서 우리 학 회장님께서
코멘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4차 산업혁명 시대 하면서 그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AI와 빅데이터인데요. 따라오는 것이 이제 뭐 IoT나 자동 오토메이션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건설하고의 어떤 그 제조업하고의 아주 큰 하나의 차이가 뭐냐면은 제조업은 큰 장비 갖고 작은 제품을 만드는 게 일반적이고요. 건설은 뭐 불도저 포크레인 큽니다만은 큰 공사 전체 규모로 보면 아주 작은 장비 갖고 큰 거를 만드는 것은 큰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건설 환경이 다른데 마지막에 예를 들으신 건축만 해도 이미 토목이라는 기반 기초라든가 기반이라든가 굉장히 불규칙한 그런 거가 다듬어졌을 때 그 위에 만드는 거는 말하자면 기계화나 뭐 자동화 아니면 지능화나 이런 게 어느 정도 강화하겠지만 그 전 단계를 하는 토목의 분야에서는 아직도 굉장히 어려움이 굉장히 많지 않느냐. 오늘 발표하신 것도 보면은 뭐 완성된 도로에 뭐 좌우 회전, 직진 그 뭐 교통 도시 표지판을 지능화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결국은 자동화나 인공지능 쪽에서는 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토목의 마지막 남은 이름 그 밑에 부분을 그거 정말 그 재료와 환경과 모든 게 같은 게 한계도 없고 규모나 모든 게 너무나 다른 그거를 극복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려워. 그럼 그것만 우리가 풀어낸다면 부가가치는 훨씬 더 크겠구나. 단점이 뭐냐면 토목의 모든 공사는 눈에 보입니다. 카피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가만히 보면은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실 구조물을 만들고 공사를 하는 그 비용이나 거기에서 오는 부가가치보다는 하다못해 뭐 외장하고 뭐 IT 뭐 장비 하나 센서 붙이고 뭐 하는 부가가치가 훨씬 더 큽니다. 좀 그 어떤 부가가치나 그 경제 산업을 그 만약에 그 토목이라는 것이 만약에 어떤 국가 기반 산업이라든가 만약에 핵심 전략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만약에 어떤 그 건기원이나 국가 정책적인 그런 그 마인드가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말씀드린 거를 어떤 측면에서 그거를 우리가 그 부가치를 높이고 또 기술 개발한 것을 프로텍트할 것인가 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아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혹시 이런 그 토론회가 있으실 때는 토목공사에 뭔가 지금 좀 전에 건축공사 예를 들은 것보다 더 좀 우리가 그거 괜찮겠다 하는 그런 토목공사 예를 좀 더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질문은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멘트로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제가 그 한 가지 앞으로 아마 이제 도시화가 물론 애프터 코로나 비포 코로나로 해서 도시화가 이게 지금 다 도시화 어바나이제이션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었는데 이게 다시 뭐 좀 약화되지 않겠냐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도시화는 계속 진행되면서 아마 이제 갈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앞으로 이 토목 건설의 그 소위 이 뭐라 할까요? 이 방향은 결국 돈이 되는 거는 결국 스마트시티가 결국은 이제 핵심이 될 거고 결국은 기존에 있는 도심 재생 사업부터 새로운 도시 건설까지 포함해서 스마트시티 쪽을 갖다 많이 필요한데 그거에 좀 제가 뭐 최근에 어떤 자리에서 좀 얘기하다 나왔던 얘기인데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말씀드리면 그 이제 그 스마트시티를 우리가 세계 시장의 스마트시티를 만들 때 스마트시티를 만들 때 앞으로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 봐서 성장 동력이 되겠죠. 근데 그럴 때 그럼 우리가 한국에서 스마트시티를 에코델타 시티 또 뭐 세종시 두 개가 시범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전체를 하는 것도 있고 거기서 생긴 하나의 기술적인 걸 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다가 이제 우리 그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 이제 핵심이 컨스트럭션도 중요하지만 이제 결국 엔지니어링이잖아요. 근데 EPC 엔지니어링이 중요한데 거기에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도 중요한데 이게 사람이 사는 데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의 그 마인드를 잡을 수 있는 소위 어떤 그 인문학적인 스토리텔링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어디 가면 항상
이 스마트 시티 관련된 거 하면 기술만 얘기하더라. 뭐 기술만 갖고 과연 세계 시장에 나갈 수 있냐? 결국은 좀 그 나라 미국에 나간다면 미국의 사람들의 마인드를 잡을 수 있는 스토리가 뭐냐? 그런 어떤 문화가 뭐냐? 또 아세안에 가면 아세안을 잡을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것도 대단히 스마트 시티의 연구 분야에서 중요하지 않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정말 공감했어요. 그래서 우리 특히 건설 연구원에서도 그런 인문학적인 것도 이게 특히 건설을 하다 보면 사람과의 교감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도 좀 제안 겸 드립니다. 네. 자장님 저도 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아무래도 오늘이 토목 학회이기 때문에 학회 쪽에서 제 제안을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꼭 이건 뭐 건설업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뭐 모든 산업, 모든 업종에 다 해당되는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 얘기입니다만은 사실 오늘 그 주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부분에 그 세대 부분이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자식분들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회사 들어가서 일하셨던 거하고 약간 뭐 기계적인 컴퓨터를 쓴다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바뀌는 거지만 큰 변화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주 교수님 발표하는 G세대 아니면 그 이상의 그 손자, 여러분들의 손자 되는 세상에서는 전혀 일이 현재 있는 거와는 전혀 상관없는 건설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환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상 모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처하는 방식이 현재에서 어떻게 변혁할 건가를 하는 접근 방식으로 많이들 보시는데 사실상 우리 지금 학생들 아니면 지금 그 중고등학생들 이런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전혀 새로운 직무가 필요한 세상인 거죠. 그러니까 토목이나 건설을 좀 이쪽에 올라가서 봤더라도 거꾸로 그러니까 현재 있는 변혁에서 어떻게 변화할까 이런 거 기술을 어떻게 쓸 거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 건설업에서는 이러한 제가 표현상으로 하면 디지털 엔터프라이즈가 되는데 어떠한 건설업의 디지털 엔터프라이즈를 만들 건가를 보시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을 지금부터라도 양성을 하시는 그런 것들이 학회에서 좀 뭐 연구 차원에서라도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혹시 우리 장 실장님 추가적으로 우리 주기범 본부장님 됐습니까? 뭐 홍보 안 하셔도 됩니까? 됐습니다. 이미 하신 것 자,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아서요. 뭐 오늘은 시리즈 포럼 중에 제조업 분야가 우리 쪽에 던지는 시사점이 뭐냐? 사실 많은 문제점이 있죠. 우리 건설 산업이 하루 아침에 뭐 스마트 건설 기술이 바탕이 되는 새로운 산업으로 탈바꿈을 한다, 혁신을 한다.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 한계점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알고 계고 저도 이제 몇십 년 동안 해왔던 이야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뭔가 변화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되는 것부터라도 해야 된다. 그리고 작은 씨앗이라도 그 씨앗이 우리 산업을 바꾸는데 자그마한 마중물이 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길로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여기 모여 있고 유튜브 방청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주 교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스마트 시티. 제가 오늘 뭐 3D 프린팅, 모듈라 건축 쪽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토목 사이드 분야에서 과연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느냐? 스마트 시티는 우리의 영역이냐? 도시의 영역이냐? 건축의 영역이냐? 이 정도 고민에 머무르고 있잖아요. 사실 스마트 시티가 모든 디지털 건설의 종합판이잖아요. 종합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회부터, 우리 연구원부터, 학교부터, 우리 학교 교과 과정에 스마트 시티에 관련된 과목이 있느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련된 과목이 있느냐? 그런 새로운 기술로 무장된 인력들을 배출하고 있느냐? 아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 예를 들면 생태계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 스마트 토공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건설기술연구원에서 만들어 놓은 이 토목공사 일반 시방서에 의하면 과거 방식으로 30cm 컴팩션을 하고 들밀도 시험을 해서 90% 이상 나오면
후속 공사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스마트 건설은 들밀도 시험을 하지 않는 방식이 나오잖아요. 간접적으로 우리가 탄성파를 쏴가지고 간접적으로 덴시티를 측정하는 방식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이 현행 시방 기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새로운 스마트 건설을 적용했을 때 우리 품셈이나 원가 구조에서 유연하게 융통성 있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게 안 되면 발주처는 스마트 건설 적용해서 공기가 단축이 되고요. 공사비가 절감되면 그래 설계 변경이야. 공사비를 디스카운트 시켜버리죠. 이런 인센티브 구조가 없다라는 거죠. 싱가포르는 그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건설이 적용이 돼서 공사비가 세이빙 됐을 때 그 세이빙에 대한 효과를 우리 컨트랙터에게 페이버를 줄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안 돼 있단 말입니다. 인력 양성은 더할 나위도 없고. 이거를 저는 이제 생태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생태계가 됐을 때 우리는 스마트 건설의 작은 씨앗이라도 데스밸리를 넘어설 수 있고 그 생태계가 전주기적으로 완성이 되면 또 새로운 기술들이 촉발될 수 있는 우리 산업의 토대가 백본이 바뀔 수도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제도가 부족한 건 알잖아요. 법제도가 많은 새로운 기술들을 가로막고 있는 건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건설 촉진법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규제 샌드박스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LH나 도공 같은 데가 과거의 그 공공발주자의 모습을 버려야 된다. 이 공공발주자의 역할이 사실 중요합니다. 저희 토목 분야에서는. 왜냐? 수요자가 발주자잖아요. 발주자가 안 써주면 발주자가 스마트 턴키를 안 하고 발주자가 설계에 반영을 안 시키면 그 기술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따라서 공공발주자가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된다. 혁신 회사들의 제품을 먼저 써야 된다. 테스트 배드를 해야 된다. 그리고 효과가 있는 기술들은 전 현장으로 발주를 해야 된다. 제가 또 건축 말씀을 드리면 두정동에 6층 모듈라 주택을 지었다 그랬죠. 딱 한 동 지었습니다. 한 동, 두 동 지었는데 그 다음에 LH가 뭘 하신지 아십니까? 저희가 계속 주장을 했죠. 이 두 동에서 끝날 것이냐 아니면 LH가 1년에 10,000동을 짓고 있는데 10,000동을 다 모듈라로 발주할 것이냐. 그래서 금년도에 한 1,000동을 모듈라로 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두 동이 1,000동이 되는 거거든요. 아마 내년에 한 3,000동 될 겁니다. 우리 토목도 그런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발주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포럼이 2회, 3회 사회가 있습니다. 이 2회, 3회 사회는 우리 토목 건설 분야에 좀 포커스를 맞출 겁니다. 우리 학 회장님 말씀처럼 여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제도적 한계도 저희가 진단을 해보고 대안도 제시해보고 비즈니스 모델 차원에서 토목 분야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 건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고민을 해볼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법제도 개선 방안도 좀 제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이 뭐 시리즈로 이어져서 우리 토목학회가 스마트 건설, 디지털 토목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학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희 건설 분야에 너무나 좋은 인사이트를 주신 우리 주 교수님 그리고 세 분의 패널 토론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 패널에서 질문해 주신 우리 학 회장님 그리고 경청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1회 25회인데 시리즈에서는 1회가 되겠죠. 1회 스마트 건설 관련 정책 포럼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